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어머니 칠순으로 부모님 모시고 며칠 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 시기에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항공기 사고가 있었어서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가 정말 여러모로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환율도 1,500을 향해서 치솟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며칠 쉬는 동안 벨리에 3편 정도 칼럼을 올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러셀 숏도 다시 좀 들어간다고 이제 칼럼에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코스피랑 달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6%를 넘어섰고 달러원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코스피는 계속해서 32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래로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원화가 약세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 코스피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9.93% 하락했지만 미국 투자자가 연초에 원화로 환전해서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가 넘는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경기와 시장을 부양하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경기와 시장을 디레버리징 하면서 원화 가치를 지킬지의 기로에서 1번을 선택한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안타까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근시일 내에 꺾이지 않는다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추가적인 자본 유출로 인해서 미래 성장 동력도 약화될 것인데, 만약에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근시일 내에 꺾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과도한 부채 문제를 디레버리징 하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부동산 버블을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 동력에 문제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2번을 선택해야 했었다 생각하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지 우려가 되고,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미 환율은 조금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원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명목 가격을 유지하되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자,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하느니 앞으로도 환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경기와 부동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코스피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명목상의 지수 레벨은 좀 버텨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달러 기준으로 외국인들에게 점점 저렴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전히 지금 뭐 320에서 300 근처까지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300까지 내리면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코스피는 환율 상승세에서 꾸역꾸역 약보합하다가 달러 가치가 무너지는 시점에 이제 명목 기준으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제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달러에 대해서 제 관점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우선 08년도 이후의 시장 체제에서는 끝없는 양적 완화 그리고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를 부양했죠. 그 이후 또 뭐 QE2, QE3 등 하다가 뭐 QT도 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또 코비드 사태가 터지면서 재차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은 버블 수준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코비드 직후의 짧은 침체를 벗어난 뒤에 바이든 옐런 연준이 진행해온 이 완화적 재정정책 플러스 긴축적 통화정책, 요 콤보는 결국 전 세계 달러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 정부 방향성에 따라 미국 국내에 투자가 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몇 년은 미국만 좋고 전 세계의 자금 유동성, 특히 달러 유동성이 긴축 압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건 결국 주변국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제로섬식 중상주의적 접근이라고도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트에서는 중국을 어느 정도 겨냥한 포석,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약해지고 있는 미국의 지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도 뭐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원래 이제 중상주의적으로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홀홀 단신 자국만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상주의 기조를 이어간 미국의 정책은 유럽을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영국과 프랑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지원을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이제 대출하듯이 해주고, 또 독일의 엄청난 배상금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히틀러의 급부상을 가져오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단초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마셜 플랜을 통해서 뭐 유럽, 그리고 전후 일본에도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양을 하면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시장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러한 역학은 2000년대부터 중국이 WTO를 가입한 이후에 더 긴밀해졌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을 관찰해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나 통화 긴축이 일어나면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심대한 타격을 먼저 입고 한국과 같은 중진국들이 폐렴을 앓고 그 다음 중국이 감기에 걸리고 그로부터 수개월 이후 미국이 기침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완화책을 할 때는 이 반대 방향으로 또 낙수 효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다시 이러한 시차가 느려지면서 미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꽤나 오랜 기간 홀로 독보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크게 저는 세 가지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트럼프 이후 진행된 탈세계화, 디커플링 기조 때문에 세계화 이후 빨라졌던 시차가 다시 좀 느려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둘째, 중상주의적 기조가 결국은 자국의 경기도 둔화시키는 이유는 자국이 수출할 시장에서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들이면서 이미 거대한 미국 내수 시장을 더더욱 키우고 있고 또 전 세계를 협박해서 뜯어내고 있는 리쇼어링에서 오는 그 내수 진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하는 것은 사실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이를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잘 이어나가면서 성공시키고 있는 형국이죠. 그 다음 셋째, 달러 기축 통화의 활용에서 오는 시차가 있습니다. 폐쇄 경제에서는 재정 정책은 결국 민간에서 돈을 흡수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구축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글로벌 개방 경제에서 이미 전 세계 달러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달러를 끌어다가 국내에 지출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구축 효과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만 조심하면 부작용 없는 성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 결국은 미국도 경기 둔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임계점이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요인은 시차에 영향을 주었을 뿐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요인은 트럼프의 이제 반이민 정책이 시작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얼마나 그 정책을 밀어붙일지는 봐야겠지만 그다음 세 번째 요인 또한 재정 적자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때의 기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고용 지표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시점에 무언가의 트리거, 중동 전쟁이나 무역 전쟁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면 경기 둔화가 급속히 찾아오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 하락이 급격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여질지 또 악재 트리거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기조로 좀 더 이제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달러 강세 기조가 25년도의 어느 시점에 훅 꺾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게 제 포지션에 꽤나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요 시황 칼럼 66편 달러 익스포저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시기 요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트럼프의 취임일인 1월 20일 전에 달러를 좀 해지해 두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내린 어떤 잠정적인 결론은 적절한 시점에 달러 국채를 사는 것은 달러에 대한 해지 효과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달러화의 약세는 결국 국채 가격 상승, 즉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달러와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효과가 일부분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레벨에서 사야 되는가?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4.7% 언저리 위로는 조금씩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달러 외의 외환으로 분산한 것보다도 미국 외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매수하는 것이 매력적인 환해지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 약세가 찾아오게 되면 미국에 투자된 자금들은 낮아진 일드와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처를 찾아서 헤맬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고 이제는 대비도 조금씩 내년부터는 해놓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또 칼럼으로 쓴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오게 되면 저는 역시 고금리 속 경기 둔화에 강건한 빅테크랑 또 시황 칼럼 76편에서 언급한 에너지 주식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칼럼에 제가 관심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종목 5가지를 올려놨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제 벨리 펠로우 프로그램에서
훈련 과정 들으신 분들과 진행하는 이 기업 분석 대회에서 올라왔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참가자분들이 올리신 것들 감사하게 공부하면서 종목들 좀 추리고 있는데, 항상 느끼지만 이 대회에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 6개월간의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추후에 한번 이런 부분들도 간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